예, 컴퓨터 네트워킹 1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인터넷 그 프로토콜 레이어 중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 겸 한번 봅시다. 인터넷 프로토콜은 이 아래층 물리계층인 피지컬 레이어, 그 다음에 랜, 와이파이 같은 이더넷, 와이파이 같은 그런 링크 레이어를 처리하는 레이어, 그 다음에 네트워크 레이어, 이걸 이제 IP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인터넷 프로토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위가 트랜스포트 레이어입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죠.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두 개밖에 없는데요. 프로토콜이 TCP 프로토콜과 UDP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죠. 마지막 계층요. 우리가 보통 앱이라고 하는 겁니다. 앱은 여러 개의 앱들이 올라가죠. 복수. 지금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카톡도 있고요. 페이스북도 있고요. 트위터도 있고, 많은 그 앱들이 지금 개발되어서 있습니다. 앱에. 그래서 이 앱들은 결국은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IP 레이어가 결국은 이 네트워크 노드들을 가로질러 가야 되죠. 이렇게 노드들을 가로질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까지, 목적지까지 가려고 하면은 이 중간에 이 라우터를 100개씩 가로질러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 가로질러 가는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이거를 목적지까지 잘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IP 레이어가 해주는 역할이죠. 결국은 통신은 이 앱으로 이루어집니다. 앱, 어플리케이션으로. 특정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페이스북을 사용한다 그러면 페이스북 앱을 통해서 통신이 이루어지는 거죠. 카톡 통화를 한다 그래도 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앱은 이 IP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되는데 직접 IP 프로토콜을 이 앱이 직접 IP 프로토콜을 사용하지 않고 이걸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TCP 또는 UDP를 사용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은 TCP 또는 UDP가 있는 거죠. 여기에 TCP 또는 UDP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도움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 IP 레이어로 네트워크를 타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또 다음 주하고 2주에 걸쳐서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트랜스포트 레이어 전반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UDP에 대한 이야기를 파트 1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파트 2에서는 TCP에 집중해서 파트 2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이 14주 차죠. 14주 차.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TCP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TCP, UDP 같이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가 8.3이 UDP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또 다시 8.4에 오면은 TCP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리. TCP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15주 차는 모두 다 TCP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6차의 파이널 이그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트랜스포트 레이어 서비스, 멀티플렉싱, 디멀티플렉싱,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UDP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CP의 원리에 대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TCP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 서비스, 4계층 서비스죠. 4계층 서비스. 4계층 서비스는 결국은 이제 이쪽 어플리케이션이 색깔을 다른 걸 합시다. 이쪽 어플리케이션이 이쪽 어플리케이션한테 데이터를 보낼 때 결국은 이제 이 네트워크를 타고 가죠. 네트워크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를 타고 가게 됩니다. 네트워크 레이어를 타고 이 IP 프로토콜을 따라서 전송이 되게 되죠. 패켓 형태로. 패켓 형태로 이렇게 전송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에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보내는 데 있어서 그냥 어플리케이션 밑에 길이 하나 뻥 뚫려 있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면은 이런 네트워크 레이어는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어플리케이션과 어플리케이션 사이에 길이 하나 이렇게 뚫려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뚫려 있는 것처럼 보죠. 그게 뭐냐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로지컬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양쪽 호스트, 이쪽 호스트와 이쪽 호스트 사이에 있는 이 어플리케이션과 이 어플리케이션 사이에는, 두 개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사이에는 이 로지컬 커뮤니케이션이 존재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 로지컬 커뮤니케이션이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은 엔드 시스템, 여기에 있고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엔드 시스템이면 존재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밑에 이제 서포트를 해주는 것이죠. 왜? 이 로지컬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제공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은 이제 결국은 이 네트워크 레이어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되겠죠. 패키지 가려고 하면은. 근데 이 네트워크 레이어 서비스는 패켓 단위로 밖에는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전송을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패켓이 뭐예요? IP 프로토콜에 맞는 헤더가 있고, 소스 어드레스가 있고, 목적지 어드레스가 있고, 그 IP 프로토콜에 맞는 패켓이 아니면은, 이 규격을 만족하는 패켓이 아니면은 전달을 못 해줍니다. 그래서 그 IP 레이어가 패켓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 메시지를 세그먼트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세그먼트로 잘라가지고 그것을 네트워크 레이어로 내려보내면은 하나의 세그먼트를 이 네트워크 레이어는 하나의 이 패켓으로 처리를 해서 보내준다는 것이죠. 이 패켓으로 처리해서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TCP 레이어에서는 이쪽 리시버 쪽의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는 이게 패켓들이 잘라진 형태로 세그먼트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자르기 전 형태로 조립을 해야 됩니다. 리어셈블, 다시 조립하는 거예요. 조립을 해줘서 그 조립된 그 메시지 형태를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쪽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은 어플리케이션에게 두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데, 하나는 TCP고 하나는 UD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터넷에서 트랜스포트 레이어 서비스와 네트워크 레이어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네트워크 레이어 서비스는 요 네트워크 있죠. 이 엔드 시스템에 있는
요 네트워크 레이어, 여기에서 요 목적지 엔드 시스템에 있는 네트워크 레이어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중간에 네트워크 레이어를 거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요 네트워크 레이어가 뭐를 의미하느냐면, 요 네트워크 레이어가 대문이라고 그랬죠. 내가 IP 할 때 대문이라고 그랬어. 호스트로 봐서는 대문입니다. 대문. 왜? 주소가 붙어 있으니까요. IP 주소가 붙어 있는 것이 대문이니까. 그래서 요 우리가 보통 호스트라고 하면은, 호스트, 우리가 그 어떤 일반적인 주택을 이야기할 때 주택의 구분을 뭐로 합니까? 주소로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집 하면은 집 주소가 생각나듯이, 호스트 하면은 이 주소를 나타내는 이 네트워크 레이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 레이어 서비스는 호스트, 집과 집 사이의 로지컬 커뮤니케이션이고요.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어플리케이션, 이 어플리케이션과 어플리케이션, 이게 프로세스가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사이의 로지컬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네트워크 레이어 서비스와 트랜스포트 레이어 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터넷에서 이게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레이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 서비스는 결국은 네트워크 레이어 서비스에 의존하는 거죠. 즉 트랜스포트 레이어 로지컬 커뮤니케이션은 네트워크 레이어 로지컬 커뮤니케이션에 의존합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에 대해서 TCP, UDP 각각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TCP요. 우리가 TCP 이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그먼트를 보내면은 먼저 보낸 세그먼트가 먼저 도착하도록, 즉 오더, 순서가 있게 도착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트랜스포트 레이어 그 TCP 서비스는 컨제스션 컨트롤을 하고요. 이게 이제 네트워크가 만약에 트래픽으로 체증이 일어나면은 컨제스션이 이제 이렇게 막히는 건데요. 길이 막히는 겁니다. 길이 막혀서 체증이 일어나면은 이 TCP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조금 내보내는 그 패켓 수를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만약에 이렇게 내보낸다고 하면은 내보내는 패켓 수를 이렇게 초당 뭐 100개씩 내보내다가 여기에 뭔가 경로상에서 컨제스션이 일어났다, 체증이 일어나고 있다, 길이 막힌다, 그러면은 이거를 뭐 초당 이렇게 뭐 한 개씩 이렇게 띄엄띄엄 내보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컨제스션 컨트롤입니다. 그 다음에 플로우 컨트롤은 이제 일단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받으면은 이거를 빨리빨리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이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은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호스트에는 동시에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이 자기 어플리케이션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전달해 주는 것을 빨리빨리 실시간으로 갖고 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 어플리케이션들이 같이 막 실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그 플로우 컨트롤이 특징이 뭐냐면요. 과거에 전화기에는 전화기에서는 이 플로우 컨트롤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은 이건 뭐 고테어 레이어 개념으로 보면은 피지컬 레이어가 있고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전화, 텔레폰 딱 하나 있는 거거든요. 한 개. 과거의 전화기 개념으로 보면은 한 개. 그러니까 이 피지컬 레이어에서 데이터를 받으면은 바로 이 하나밖에 없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 올라가요. 보내줘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보면은 다 그러지 말고 트랜스포트 레이어 하나만 하고 어플리케이션 관계를 보면은요.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이렇게 같이 처리를 해주는데 여기 어플리케이션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도 데이터를 공급해 줘야 되고 이 어플리케이션도 쓴다고 하면 여기도 공급해 줘야 되고 여기도 공급해 줘야 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쪽 어플리케이션이 막 데이터가 많이 막 오는데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이쪽으로 가지고 가줘야 되는데 그때 못 가지고 가면은 여기에 퀸, 버퍼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얘가 이쪽 트랜스포트 레이어에게 컨트롤 시그널을 보냅니다. 컨트롤 시그널을. 그게 이제 플로우 컨트롤이라고 하는데요. 컨트롤 시그널을 보내가지고 여기 어플리케이션이 빨리 못 가지고 가서 버퍼가 여기에서 지금 꽉 찼다.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너 좀 이쪽에 트랜스포트 레이어한테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한테 좀 천천히 보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 플로우 컨트롤입니다. 인터넷에만 유일한 거죠. 컨제스션 컨트롤도 인터넷에서만 유일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TCP에서는 이 컨제스션 컨트롤과 플로우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커넥션을 먼저 열어야 됩니다. 커넥션을 먼저 열어야 돼요. 그 커넥션을 먼저 열 때만이 이 로지컬 엔드-투-엔드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로지컬 엔드-투-엔드 트랜스포트 커넥션이 열립니다. 그 열리고 난 뒤에 데이터를 보내면서 이 컨제스션 컨트롤과 플로우 컨트롤을 하면서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UDP는 신뢰할 수 없고 unordered delivery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TCP는 신뢰할 수 있고 순서대로 보낸 순서대로 도착하는 서비스고요. UDP는 신뢰할 수 없고 순서대로 보냈는데 도착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 UDP 서비스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 가지를 이
UDP에서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복잡한 이 congestion 컨트롤, 플로우 컨트롤, 커넥션 셋업이 UDP에는 없기 때문에 그냥 IP 서비스 정도만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UDP는. 네트워크 레이어 서비스 정도만 그냥 그대로 이용합니다. 물론 TCP도 네트워크 레이어 서비스는 이용을 하죠. 네트워크 레이어 서비스는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해서 TCP가 해주는 거고 UDP는 네트워크 레이어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하지만은 이와 같은 서비스는 하지 않는 거고요. 그 차이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TCP든 UDP든 딜레이 개런티를 해주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보내가지고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시간 이내에는 도착한다라는 보장을 해주느냐. 보장을 못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밴드위드스. 초당 내가 뭐 축구 중계 같은 걸 뭐 인터넷으로 한다 그러면은 패킷이 초당 한 20개 정도는 나가야 된다. 그걸 보장해 줄 수 있느냐? 이것도 보장은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통신을 할 때 전화가 끊기거나 뭐 이렇게 축구 중계를 할 때 전화가 중계가 끊기고 화면에 안 나오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보장을 못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티플렉싱과 디멀티플렉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멀티플렉싱을 봅시다. 멀티플렉싱은 센더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멀티플렉싱. 자, 이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이쪽이 서버라고 합시다. 이 서버. 서버라고 하면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죠. P1도 있고 P2가 있습니다. 그럼 어플리케이션과 트랜스포트 레이어와는 뭐로 연결을 하느냐 하니까 이 문이 여기도 이제 문이 이렇게 있는데 어플리케이션과 트랜스포트를 연결하는 문이 우리가 이것을 프로그램 용어로 소켓이라고 합니다. 이쪽 어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죠. 이쪽 어플리케이션도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렇게 문이 있습니다. 이거를 소켓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트랜스포트 레이어 사이에는 소켓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어플리케이션도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소켓이 있어야 되고요. 이 어플리케이션도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소켓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라고 나와 있는데요. 모든 어플리케이션은 그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그러니까 돌아가고 있는 것이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얘는 트랜스포트 레이어 사이에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연결하는 소켓이 있는 겁니다. 소켓. 그래서 샌더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프로세스가 이 소켓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내보내서 이렇게 가고요. 이쪽 프로세스는 데이터를 이 소켓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보내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멀티플렉싱이 일어나죠. 멀티플렉싱. 그래서 멀티플렉싱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소켓, 즉 어플리케이션을 통하는 문에서 오는 데이터들을 그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헤더에 결국 포트 넘버를 붙이는데요. 포트 넘버를 붙여서 섞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섞어버리는 거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섞어도 구분할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니까 트랜스포트 레이어 헤더에 있는 어떤 필드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 포트 넘버, 샌더의 포트 넘버, 받는 쪽 포트 넘버도 있고 보내는 쪽 포트 넘버도 있는데요. 포트 넘버, 그 포트 넘버는 이 소켓의 넘버입니다. 이 소켓의 넘버. 이 소켓의 넘버가 있기 때문에 섞어도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게 멀티플렉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멀티플렉싱은 이제 리시버에서 일어나는데 똑같이 이쪽 서버에서 봅시다.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여기서 온 이런 것들은 이 목적지 포트 넘버를 보고 이쪽으로 갈 거고, 여기서 이렇게 온 것은 역시 트랜스포트 레이어 헤더의 목적지 포트 넘버를 보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헤더 인포메이션이라는 게 그 목적지 포트 넘버입니다. 그 목적지 포트 넘버, 소켓 넘버요. 목적지 소켓 넘버. 그 소켓 넘버를 보고 그 해당되는 소켓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DMUX라고 합니다. 그러면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온 게 그 트랜스포트 레이어 헤더의 목적지 포트 넘버를 보고 어느 소켓으로 보내질지 여기서 이렇게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죠.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DMUX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DMUX하고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있는 이 포트 넘버 필드, 이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 DMUX, 디멀티플렉싱을 이해하면서 IP 주소와 포트 넘버,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포트 넘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호스트를 집으로 치면은 여기 대문이 있고요. 문이 있고 이 집을 치면은 집에 이제 방이 여러 개 있습니다. 목적지 거실도 있고 뭐 부엌도 있고 뭐 안방도 있고 이렇게 방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물건이 이렇게 대문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어떤 물건은 거실로 가고요. 어떤 물건은 안방으로 가고, 어떤 물건은 부엌으로 가고, 뭐 어떤 물건은 뭐 딴 방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포트 넘버가 있어가지고
이 포트 넘버가 있어가지고 포트 넘버를 보고 그렇게 가는 거죠. 소켓을 나타내는 포트 넘버요. 그 포트 넘버는 요게 이제 세그먼트 헤더인데요. 요게 이제 TCP, UDP 세그먼트 포맷인데, 세그먼트 헤더에 중요한 것이 소스 포트 넘버 필드가 있고 데스티네이션 포트 넘버 필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 넘버 필드는 만약에 이쪽 호스트에서 이쪽 호스트로 이렇게 보낸다고 하면은 여기도 대문이 있겠죠. 여기도 방이 있습니다. 이 방을 나타내는 여기에 이제 소켓이 있고 그 소켓을 번호가 매겨져 있는 게 포트 넘버죠. 자, 그래서 이 소스 포트 넘버는 만약 여기서 보냈다. 그러면은 이 소스 포트 넘버는 이 소켓의 번호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와서 이렇게 들어간다.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목적지가 이쪽 방으로 들어간다. 프로세서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소켓, 이 방으로 안내하는 이 소켓이 이 데스티네이션 포트 넘버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IP 소스 IP 주소는 요거 보내는 요 대문의 IP 주소고요.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IP 주소는 받는 쪽 요 대문의 IP 주소입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그램은 그 패킷은 트랜스포트 레이어 세그먼트를 가지고 있고 그 트랜스포트 레이어 세그먼트는 헤더가 있죠. 이런 헤더가 있고 헤더에는 소스 데스티네이션 포트 넘버를 이것과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이제 요 소스 IP 주소,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IP 주소, 그 다음에 소스 포트 넘버, 데스티네이션 포트 넘버, 요거네요. 데스 포트 넘버. 이 네 가지가 IP 주소와 두 개의 IP 주소와 두 개의 포트 넘버가 그 호스트가 패킷을 적당한 어플리케이션 간에 통신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은 UDP에서 그 멀티플렉싱, 디멀티플렉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UDP에서 소켓을 어떻게 만드느냐, 어플리케이션에 그 트랜스포트 레이어와 연결되는 그 문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세그먼트를 UDP 소켓으로 내보낼 때 어떤 일을 하느냐.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그 UDP가 그 패킷을 받아가지고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낼 때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UDP 소켓을 만드는 거. 이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이 프로그램으로 만드는데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 개발자들이 이게 이제 소켓을 만듭니다. 이렇게 이게 자바 언어로 만드는 건데요. 데이터그램 소켓이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자바 언어에 객체 이름을 mySocket1이라고 하고 생성자 메서드 데이터그램 소켓 이렇게 new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이제 문의 번호 그 포트 넘버라고 하는데 포트 넘버를 임의로 이렇게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12534라는 포트 넘버를 갖는 UDP 소켓이 이 프로그램 코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 만들어진 UDP 소켓으로 데이터그램을 이제 만들려고 하면은 이것을 UDP 소켓으로 보낼 때 목적지 IP 주소, 그 다음에 목적지 포트 넘버를 언급을 해주면 됩니다. 언급을. 그래서 그 호스트가 그 UDP 소켓을 받을 때는 받는 관점에서 보면은 먼저 여기 아까 만들 때 여기에 언급했던 요거 있죠? 내보낼 때 언급했던 요 필드를 체크합니다. 그러면은 그 데스티네이션 포트 넘버를 알 수 있죠. 알 수 있으면은 그 UDP 세그먼트를 그 포트 넘버로 보내주면은 그러면은 그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이 UDP 패킷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른쪽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서로 다른 이 보내는 쪽 IP 어드레스가 다르더라도 이 same 포트 넘버, destination 포트 넘버, 목적지 포트 넘버가 같으면은 그렇지만은 디퍼런트한 다른 소스 IP 주소, 또 다른 소스 포트 넘버를 갖는 세그먼트라도 목적지 포트 넘버만 같으면은 same 소켓으로 목적지에서는 same 소켓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same 소켓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TCP Connection Oriented 서비스라는 TCP에서의 디멀티플렉싱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TCP 소켓은 이게 보내는 쪽 TCP 소켓, 받는 쪽 TCP 소켓이 UDP에서는 보내는 쪽 UDP 소켓과 받는 쪽 UDP 소켓이 별거였죠. 완전히 별거였습니다. 독립적이었습니다. 그런데 TCP 소켓에서는 보내는 쪽이나 받는 쪽 TCP 소켓이 모두 다 각각 이 네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source IP 어드레스, source 포트 넘버, destination IP 어드레스, destination 포트 넘버, 이 네 가지에서 이제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은 집이 있고
여기에 이제 뭐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여기에 포트 넘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울타리가 있고 데몬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어서 여기도 집이 있고 여기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연결하는 여기에 포트 넘버가 있고 소켓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대문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TCP는 커넥션이 이렇게 맺어지는데 얘하고 얘하고 사이에 커넥션이 이렇게 맺어지는데 이 커넥션은 요놈 요 네 가지요. 요 네 가지에 의해서 하나의 커넥션이 결정되기 때문에 요 소켓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요것 넘버 IP 주소 요 포트 넘버 IP 주소 관련이 있고 요 소켓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요 포트 넘버 요 IP 주소 요 포트 넘버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디먹스를 할 때 여기서 이렇게 보내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어느 소켓으로 보내는가를 결정을 할 때 이 네 가지 값을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 맞는 소켓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정보를 확인하고 거기 합당한 이 소켓으로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웹 서버들은 많은 그 TCP 소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웹 서버라고 하면요. 같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소켓이 여러 개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죠. 왜? 브라우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소스 IP 주소, 소스 포트 넘버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요. 여러 개의 TCP 소켓을 건드립니다. 동시에 여러 개의 TCP 소켓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웹서버들인 경우에는 각각의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디퍼런트 소켓을 가지게 되는 거죠. 뭐 여기 이야기했던 거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커넥션 오리엔티드 디먹스의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게 이제 서버라고 합시다. 서버. 그러면은 이 브라우저에서 이게 이렇게 네 가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IP 주소 그 다음에 여기 포트 넘버 여기 IP 주소 이거에 의해서 이렇게 커넥션이 하나 결정이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그때 그 소스 IP 주소 포트 넘버는 이게 소스 네트워크 소스 IP 주소가 이게 B네요. 이 IP 주소 이게 네트워크 IP 주소가 이게 B고 이게 HTTP니까 이게 80 포트 넘버고요. 데스티네이션 IP 포트도는 이게 A고요.
이게 이 포트 넘버가 9157. 이렇게 되죠. 이 어플리케이션은 또 이렇게 P5는 P3 이거와 또 커넥션이 하나 이렇게 설정되고요. 그 다음에 P6는 이렇게 커넥션이 이렇게 설정됩니다. 예, 이게 그 커넥션 오리엔티드 멀티플렉싱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오는 거는 이 커넥션을 타고 오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요. 또 이렇게 타고 오는 것은 이렇게 같은 TCP지만은 이렇게 여기 가고 또 이렇게 타고 오는 것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UDP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UDP. 예. 유저 데이터그램 프로토콜의 약자입니다. UDP의 특징은 커넥션을 열지 않고 커넥션 없이 패킷을 바로 보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no handshaking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UDP를 패킷을 보내는 쪽과 받는 쪽 사이에 사전에 커넥션을 열기 위한 핸드쉐이킹 과정이 없다는 것이죠. 왜? 커넥션이 필요 없으니까요. 바로 내보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no frill, fairborn 뭐 이런 거와 같습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뭐 여기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이라는 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요. 인터넷 프로토콜 서비스, 즉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이 뼈대가 이렇게 뭐 건물을 지었다고 합시다. 예, 뭐 기둥을 세우고 뭐 이렇게 뼈대를 지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 뭔가 어플리케이션을 하려면은 건물에다가 뭐 이렇게 뭐 인테리어를 해야 되겠죠. 그 위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얻는데 UDP는 이 뭐라 그럴까요? 이게 보완해주는 이 중간이 없이 거의 이 어플리케이션이 다이렉트리 이것을 거의 이용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UDP 레이어에서는 그냥 인터넷 프로토콜을 거의 그대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어플리케이션이요. 이 어플리케이션이. 예. TCP인 경우에는 다르죠. TCP인 경우에는 이 영역이죠. 이 영역. 이 영역. 예, 이 영역이 이 역할을 해줍니다. 이 영역이요. 역할을 해주는 데 비해서 UDP 영역은 거의 이 영역이 없다는 겁니다. UDP에 대해서는요. 그 말을 No Frill, Barebone, 인터넷 프로토콜 그 자체나 마찬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UDP 서비스는 그 보내고자 하는 UDP 세그먼트에 대해서 베스트 에포트 서비스밖에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베스트 에포트라는 말은 성심성의껏 서비스는 해주되 전달 서비스는 해주되 패켓이 중간에 가다가 분실되거나 또
먼저 보냈는데 나중에 도착하거나, 어플리케이션에 나중에 도착하거나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UDP로 보내면요. 그게 곧 샌더와 리시브 사이에 커넥션을 열지 않고 바로 커넥션 없이 보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커넥션 리스 서비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이 베스트 에포트 서비스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커넥션 리스 서비스가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UDP 세그먼트는 하나하나가 세그먼트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어떤 그 TCP처럼 보내면은 받는 데까지 어떤 TCP 커넥션을 통해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들어간 보내는 이 세그먼트들은 순서도 의미가 있고요. 다 같은 그 커넥션을 통해서 가는 게 되죠. 근데 UDP인 경우에는 보내고자 하고 받는 쪽의 사이에 커넥션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커넥션이 없기 때문에 이 패킷이 그냥 독립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독립적으로 갑니다. 그 라우터도 그렇고 받는 쪽도 그렇고요. 이거 하나하나를 다 독립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UDP에서는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UDP는 어디에 사용되느냐? 그 DNS 먼저 이걸 보면요. DNS 도메인 네임 시스템과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이라는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에서 보면은 이거는 하나의 그 컨트롤 메시지가 하나의 UDP 세그먼트로 이렇게 딱 가는 겁니다. 메시지 하나가 컨트롤 메시지 하나가 하나의 UDP 세그먼트가 되는 그런 경우 해당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UDP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TCP를 사용하면 일단 이 커넥션을 열어야 되니까 커넥션을 셋업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커넥션을 열고 패켓 하나를 보낸다는 것은 이 세그먼트 하나만 보낸다는 것은 너무 효율이 떨어지죠. 패켓 하나 보낼 때마다 커넥션 한 번을 연다고 하면은요. 그래서 요런 하나하나의 패켓을 이렇게 보내는 어플리케이션들은 주로 UDP를 많이 사용합니다. 커넥션 없이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음성 전화 같은 그런 경우가 이제 그 축구 중계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멀티미디어 어플리케이션들인데 스트리밍 한다 그럽니다. 쭉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는 경우. 이때도 이 스트림 서비스는 보통 보면은 한 100개 정도 보내가지고 1개 정도 분실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 대신에 이런 서비스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은 레이트 센시티브 그래서 1초당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1초당 100개 정도의 패켓은 가야 된다 라고 하면은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내보내야 되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그 패켓이 100개 중에 100개를 보내면 100개 다 정상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서비스는 TCP를 이용하고요 100개 중에 하나 정도는 로스가 일어나도 괜찮다 이 로스가 일어나도 괜찮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로스 토러런트 그래서 UDP를 사용합니다.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은 UDP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UDP는 신뢰할 수 없는 서비스가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왜 그러냐니까 이 로스트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아웃 오브 오더 순서가 맞지 않게 도착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UDP를 사용하면서도 순서 있게 도착하도록
주려면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뭔가 처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전화 같은 경우에는 RTP 프로토콜이라는 것을 UDP 위에다가 얹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원래는 여기에 UDP로 이렇게 가는데 요 사이에 요 어느 정도 순서대로 가는 것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RTP라는 것을 프로토콜을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거를 요 어플리케이션이 요 클래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짜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add reliability at the application layer에 해당됩니다. 이 RTP가 RTP 프로토콜이요. 리얼타임 프로토콜인데 이게 인터넷 전화에서 사용을 할 겁니다. 인터넷 전화. 텔 전화요. 여기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로세서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UDP를 보낼 때는 UDP로 해서 패킷을 보낼 때는 UDP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통해서 보낼 때는 어플리케이션이 한 번에 하나씩 UDP 데이터그램을 내보냅니다. 어플리케이션이 한 번에 이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하나씩 UDP 세그먼트 헤더를 붙여서 내보내면은 이게 IP 패킷이 됩니다. 이렇게 내려와서요. 이게 이렇게 내려오고 이게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하나가 IP 패킷이 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어떻게 보면은 패킷 하나하나씩 내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UDP의 세그먼트 형태를 보면은요, 먼저 헤더를 봅시다. 헤더가 상당히 간단합니다. 헤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멀티플렉싱, 디멀티플렉싱 때 공부했지만은 소스 포트 넘버, 데스티네이션 포트 넘버는 꼭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랭스 필드는 UDP 세그먼트의 크기입니다. 크기. 헤더를 포함한 크기 정보가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책섬은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기 위한 책섬 필드가 여기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아주 UDP 헤더는 간단하죠. 여기 32비트니까 UDP 헤더는 합해봤자 64비트입니다. 헤더는 상당히 간단하죠. 보통 이게 뭐 한 1K 바이트 정도 되니까요. 뭐 8000비트 이상입니다. 헤더가 64비트니까 아주 간단하죠. 근데 왜 UDP를 사용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UDP를 사용할까요? 커넥션을 열 필요 없이 바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커넥션을 열지 않고 바로 보내니까 커넥션을 여는 데 소요되는 딜레이가 없어도 되죠. 원할 때 바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TCP는 상대방하고 일단 핸드쉐이크를 해가지고 커넥션이 열리면은 그때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는데 UDP는 바로 커넥션 없이 바로 데이터를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또 UDP는
샌더와 리시버 사이에 커넥션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TCP는 커넥션에 대한 스테이트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샌더와 리시버에. 그렇지만은 UDP는 커넥션이 없기 때문에 샌더와 리시버 사이에 이 스테이트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커넥션 스테이트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프로토콜이 간단하죠. 또 여기 봤듯이 헤더 사이즈가 이처럼 64비트처럼 작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바쁘다고 해서 내보내는 패켓 수를 줄인다든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트워크 컨저스션과 상관없이 원하는 만큼 많이 UDP 패켓을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넥션 컨트롤의 제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UDP는요. 그냥 무조건 내보내버리면 됩니다. 인터넷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에서는 전송 중에 그 빗 에러, 빗 에러라는 것은 1을 보냈는데 0으로 인식하거나 0을 보냈는데 1로 인식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 에러를 찾기 위해서 이게 이제 이런 현상들을 플립드 비트라고 하는데요. 그 TCP 세그먼트에서 이런 현상들을 탐지하기 위해서 UDP는 첵섬 필드를 사용합니다. 첵섬 필드요. 근데 사실 지금은 첵섬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뭐를 사용하느냐 하니까 지금은 해시 함수를 사용합니다. 해시 함수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개발된 것만 하더라도 1970년대 말이니까 이때 이제 이런 게 나오기 전이니까 이 첵섬 필드를 사용해서 에러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첵섬 필드는 만드느냐 하면은 샌더 입장에서 그 세그먼트 정보를 16비트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쭉 모아놓고 최종적으로 그 16비트 첵섬 값을 만들어냅니다.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만든 첵섬 밸류를 UDP 첵섬 필드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보냅니다. 수신 측에서는 received 세그먼트의 첵섬 값을 계산해서 여기서 보내준 요 UDP 세그먼트의 첵섬 필드에 보낸 요 첵섬 값과 비교를 해가지고요. 그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 에러 디텍트 됐는지, 에러가 발생되지 않았는지 하는 것을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첵섬인데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우리말로 검사합이라고 하고 첵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첵섬이고요. 에러 검출하는 방법입니다. 16비트 워드로 해서 그 첵섬 필드를 만들어서 나중에 그 수신 측에서 구현해 보는 방법이고요. 이게 이제 그 트랜스포터의 UDP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첵섬은요. 링크 레이어에서는 이더넷에서는 이 CRC를 사용합니다.
CRC는 약간 더 이제 복잡한데 하드웨어로 보통 구현을 해서 속도를 빠르게 해서 CRC를 사용하는데 이 UDP만 하더라도 4계층입니다. 4계층. 4계층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4계층 프로토콜을 하더라도 이게 100%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작동됩니다. 예.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기 편리하니까 그냥 이 책섬을 UDP에서 사용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IP 버전 6에 가면은요, 이 책섬 필드는 없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이제 유명무실하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 인터넷에서 책섬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전송계층, 이 4계층요. 4계층의 TCP 헤더나 UDP 헤더의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책섬을 사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게 이제 보내는 측이고요. 이게 받는 측입니다. 보낼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합시다. 예. 그러면은 트랜스미터에서는 처음에 요걸 갖고 옵니다. 요거하고 요거를 갖고 와요. 두 개를 이렇게 갖고 와서 요거를 이렇게 갖고 와서 여기 플러스합니다. 플러스 하면은 결과가 요게 나오고 캐리가 나오죠. 그러면 캐리를 여기다가 돌려서 한 번 더 플러스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요 값이 나오고요. 거기다가 다시 요거를 갖고 옵니다. 요거를 갖고 와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주고 또 두 개를 플러스를 합니다. 이번에 캐리가 안 나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요 값을 나머지 요 값을 갖고 왔어요. 요것을 갖고 와서 플러스 해주죠. 그러면 이번에는 캐리가 나왔어요. 캐리를 다시 뒤로 돌려가지고 같이 한 번 더 플러스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요 값이 나오죠. 그 요 값의 보수라 그러는데 이 컴플리먼트가 보수인데 우리말로 요것의 보수를 취한 요 값이 책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에 대한 책섬이 요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요 실제로 보낼 때는 요 데이터를 요 책섬 값을 같이 보내죠. 여기다가 책섬 값을 여기서 같이 보냅니다. 여기 넣어가지고요. 그러면 받는 측에서는 리시버 측에서는 똑같이 아까 했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책섬 값을 계산합니다. 똑같이 계산하죠. 캐리가 나오면 밑으로 돌리고 계산을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나왔죠. 그 다음에 요걸 갖고 오죠. 요 책섬 필드를 갖고 와서 여기 갖다 놓죠. 요게 요겁니다. 그러니까요. 요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하면은 여기에 합하면은 여기 11111 이게 되고요. 요걸 보수를 치보면은 00000000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 00이 나오면은
잭슨 필드를 체크했을 때 에러가 없다라고 판정하는 겁니다. 예, 이 슬라이드는 TCP의 이제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원리요? 왜 TCP를 사용하는지. TCP 원리 중에서 우리가 그 파이프라인드 방식이라고 하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요. 파이프라인드는 이 TCP를 통해서 패킷을 보낼 때 이게 이제 릴라이블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통신이 되려면은 하나의 패킷을 보내고 얘가 받아보고 체크해보고 에러가 없으면은 잘 받았다 알려주면은 또 하나를 보내고 이렇게 보내는 좀 간단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처럼 하나씩 보내고 에러 없이 잘 받았다라고 이 어크날리지를 받고 또 하나 보내고 또 하나 보내고 또 어크날리지 받고 또 하나 보내고 또 어크날리지를 받고 그렇게 하면은 이 패킷이 사실은 여기 여러 개의 노드를 거쳐갑니다. 거쳐가서 이게 여기도 트랜스미션 타임, 뭐 여기도 큐잉 딜레이, 트랜스미션 타임, 큐잉 딜레이, 트랜스미션 타임, 큐잉 딜레이, 트랜스미션 타임, 큐잉 딜레이, 트랜스미션 타임, 큐잉 딜레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보내고 패킷 하나를 보내고 여기서 잘 받았다고 어크를 받는 시간을 우리가 보통 라운드 트립 타임이라고 하는데 라운드 트립 타임 동안에 이 시간 동안에 패킷을 한 개밖에 못 보내는 거예요. 이런 스탑 앤드 웨이트 프로토콜을 사용하면요. 그러면은 이 보내는 이쪽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통신의 효율성이 너무 낮은 거죠. 이 라운드 트립 타임 동안에 한 개 패킷밖에 못 보내니까요. 이 방식을 사용하면은. 그래서 여기 이제 인플라이트라는 용어가 있는데 지금 이게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은 얘가 보내고요. 아직 어크를 못 받았죠. 근데 아직 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게 인플라이트입니다. 인플라이트. 중간에 어디 가고 있죠. 얘도 아직 보냈는데 중간에 어디 가고 있죠. 얘도 보냈는데 중간에 어디 가고 있습니다. 아직. 얘는 입장에서는 아직 못 받았으니까 얘 아직 잘 받았다고 어크를 못 보내요. 이미 받은 것만 이 어크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어크도 인플라이트일 수 있고 데이터도 아직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씩 보내고 하나씩 어크를 받았는데 여기서는 여러 개를 보내고 어크를 받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yet to be acknowledged 패킷이라는 말은 이것처럼 보냈지만은 아직 어크를 받지 못한
예, 그런 뜻입니다. 보냈지만 잘 받았다고 통보를 받지 못한 패켓,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씩 어크를 받는 이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요. 인터넷에서는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효율성을 위해서. 막 어크를 받지 못했지만 패켓을 막 보냅니다. 그러고는 어크를 받으면 또 보내고 어크를 받으면 또 막 보내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러면 패켓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니까 시퀀스 넘버로 구분을 합니다. 시퀀스 넘버로. 그래서 그 시퀀스 넘버를 가지고 지금 어크를 보낼 때 너가 보낸 시퀀스 넘버 몇 번까지 잘 받았다.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샌더 입장에서는 버퍼링이 필요한데요. 보냈는데 아직 어크를 받지 못한 것은 여기다가 버퍼에다가 저장을 해둬야 됩니다. 그거는 아직 얘가 잘 받았다고 아직 연락이 안 왔기 때문에 얘가 잘 못 받은 경우를 대비해서 그거 다시 보내라 하면은 이 버퍼에 있는 것을 다시 보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크를 받으면은 이 버퍼에 있는 거는 빼내버리면 되죠. 잘 받았다고 연락을 받으면은요. 그렇지만은 보냈는데 아직 잘 받았다고 연락을 못 받은 그 패켓들은 이 버퍼에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버퍼링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터넷에서 사용하고 있는 TCP가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고백N이라고 합니다. 고백N. 이 말은 뭐냐면은 N개까지는 어크를 안 받아도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N개까지. 패켓 N개까지는 어크를 안 받아도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stop and wait 방식, 이 방식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고백 일 방식이죠. 하나만 보낼 수 있으니까요. 어크를 받아야 보내니까 1방식이고 보통 어크 없이 N개까지 막 보내버립니다. 이처럼 보내고 이렇게 어크를 안 받아도 N개까지를 보낼 수 있는 방식을 우리가 고백-N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인터넷에서 이 방식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N은 1보다 훨씬 큽니다. 예. 왜 파이프라인을 하느냐? 통신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파이프라인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방식은 N가 3인 경우죠. N가 3인 경우를 예를 들고 있는데 어크 없이 3개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1개 보내고 2개 보내고 3개 보내고 아직 어크 도착 안 했죠.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그 어크 보냈고 잘 받았다고 연락이 왔고 두 번째 그 어크가 왔고 세 번째 그 어크가 왔습니다. 자,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 보면은요. 요거 시간이 여기로 갈까요? 요 시간이 뭐냐면 하니까 우리가 공부한 트랜스미션 타임입니다. 트랜스미션 타임은 요 링크의 밴드위드스 패켓의 크기 L이라고 합시다.
패킷의 크기를 밴드위드스, 링크의 밴드위드스로 나눠준 값이라 그랬죠. 요거라 그랬죠. 근데 패킷을 3개를 보내니까, 하나, 둘, 3개를 보내니까, 이 시간은, 요 시간은 3L 나누기 R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은 요 첫 번째 게 돌아오는데 걸리는 요 라운드 트립 타임이 여기 들어가고요. 요 위에 하나가 더 여기 있으니까 L 나누기 R 해가지고 여기서 L을 얼마로 보고 R을 얼마로 보는지 빠졌는데 하여튼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효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500N에서요. 그래서 N이 3인 경우인데 이 3인 경우는 곱하기 3이 될 거고요. 만약 8이라면 이게 8이 될 거고 510이라면 이게 10이 될 거고요. 16이라면 이게 16이 될 거고 이처럼 N가 크면 클수록 이 효율은 통신 효율은 비례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파이프라인 방식은 통신 효율을 증가시킨다는 것이죠. 예, 실제로 TCP에서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느냐 하면은 사실 500N이라고 했지만은 N이라고 했지만은 이 N을 사실 사용하지 않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500N이라고 했는데요. 500N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슬라이딩 윈도우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500N과 똑같이 동작합니다. 이게 슬라이딩 윈도우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500N 효과와 똑같이 작동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이제 2개의 세그먼트로 나눠서 보내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이게 시퀀스 넘버가 이 보낼 데이터가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하면은 이게 각각 바이트별로 시퀀스 넘버가 이렇게 쭉 부여가 됩니다. 바이트마다요. 바이트마다 시퀀스 넘버가 쭉 부여가 되고 그러면 이게 1024바이트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앞에 536바이트를 하나의 세그먼트로 보내고 그다음 두 번째 이 나머지 세그먼트를 두 번째로 보내는 경우에 이 슬라이딩 윈도우 메커니즘의 예를 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처음에는 시퀀스 제로부터 시작하니까 자 지금 보내는 이 세그먼트는 시퀀스 제로부터 시작한다. 여기서 시작한다는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리고 얘는 보낼 때 여기 세그먼트는 536번이죠. 자, 시퀀스 넘버가 536번부터 시작하는 세그먼트를 보내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요걸 받으면은 리시버가 받으면은 여기 이제 그 세그먼트 크기를 보면은 여기 마지막에 535번이라는 것을 얘가 받아서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한테 뭐를 보내느냐니까 어크로 536을 보냅니다. 자, 535까지는 잘 받았으니까
너 536번을 보내도 좋아 라고 이 어크를 보내는 거죠. 어크날리먼트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거를 받으면은요, 요거를 받으면은 얘는 마지막에 요 시퀀스 넘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크를 1024부터 보내도 좋다 라고 어크를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TCP에서는 말은 고백 N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시퀀스 넘버를 이용해서 슬라이딩 윈도우 메커니즘으로 그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또 고백 N 메커니즘 중에 중요한 게 우리가 큐뮬러티브 어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큐뮬러티브 어크. 사실 이 어크도 여기서 아까 슬라이드에서는 이것도 보냈죠. 근데 매번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어크는. 만약에 이게 도착하고 이게 도착했으면은요. 자, 이게 마지막에 요 바이트가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요 세그먼트로. 그러면은 얘는 이거는 보내지 않고 이것만 보내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보내라 라고 어크 1024를 보내주면은 요거 하나만 보내도 이 부분을 잘 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예, 그걸 우리가 큐뮬러티브 어크라고 합니다. 요거 하나만 보내도 그전 거는 다 잘 받았는 게 되니까요. 이게 큐뮬러티브 어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TCP에서 피지배킹이라는 용어를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피그라는 것은 돼지고요. 돼지꼬리 이야기인데 어떻게 돼지꼬리를 사용하는지 한번 봅시다. 만약에 이 세그먼트가 시퀀스 넘버 100번에 시작을 해서 이렇게 바이트가 쭉 이렇게 가는데 여기 첫 번째 바이트가 시퀀스 넘버 100번이고 마지막 시퀀스 넘버가 199번인 이런 걸 보냈다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시퀀스 넘버 필드는 100번을 달고 가겠죠. 자, 이게 여기서 그럼 어크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렇게 어크를 보낼 수도 있고요. 자기가 데이터를 안 보내고 어크를 보낼 수도 있고 얘 입장에서 이쪽으로 보낼 데이터가 있다고 합시다. 이쪽으로 보낼 데이터가 그 바이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 보내는 이쪽 입장에서 이쪽으로 보내는 입장에서 요거는 시퀀스 넘버가 450번에 시작하고 마지막이 525번인 세그먼트를 보낼 때 그때 얘 입장에서는 이 서버 입장에서는 자기가 보내는 시퀀스 넘버가 450번이 될 거고요. 요 넘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꼬리를 달아서 어크 필드 값을 여기 아까 199번까지 받았잖아요. 이렇게 받는 거를 마지막에 요게 시퀀스 넘버가 199번이니까 너는 200번부터 보내도 좋다 라고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주는 어크 필드를 붙여서 보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서버 입장에서
뭔가 이와 같은 바이트 정보를 보낼 때 뒤에 꼬리에 어커를 달아가지고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면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다음에는 200번부터 249번 시퀀스 넘버를 보냈다고 합시다. 여기 200번이고 마지막이 249번 시퀀스 넘버 249번을 보낼 때 당연히 여기 200번이니까 자기가 보내는 시퀀스 넘버는 200번이죠. 여기 이제 TCP 필드에 들어가는 시퀀스 넘버 필드 값입니다. 그 다음에 TCP의 헤더에 들어가는 어크 필드 값이 526번. 여기 아까 여기 526번까지 받았잖아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525번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제 526번을 보내서 좋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넥스트 세그먼트를 이걸 보내면서 피드백 어커를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피드백 어커가 되는 거고요. 이것도 피드백 어커 역할을 합니다. 이상으로서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일반적인 그 개념과 멀티플렉싱, 디멀티플렉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TCP와 UDP의 차이점요. UDP의 차이점에 대해서 멀티플렉싱, 디멀티플렉싱 차원에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UDP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이 TCP에 대해서 상세하게 공부를 할 예정인데, 그 공부하기 전에 TCP의 원리인 파이프라인드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13주차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